자, 다시 현각 강의 2편, 2편 30분씩 잘라서 넣어야겠네. 3-2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 엄청 중요해요. 올해 특히 판례도 많고 제가 강의 때도 말했지만 업무방해죄는 은근히 어려워요. 이게 판례도 엄청 정밀하고 특히 업무방해죄. 그래서 잘 알아놓고 여기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중요한 판례가 많아. 요지 첫 번째 판례 보세요. 69페이지 맞지? 자, 보시면 무자격자가 개설, 이 판례 별표 3개예요. 엄청 중요하죠. 제가 강의 중에도 몇 번 말했는데 업무방해죄 할 때 무자격자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 업무, 거기 의료기관 고용된 의료인 페이닥터죠. 페이닥터의 진료 업무가 보호가치가 있냐 이 말이야. 요지 1번 보시면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 업무는 직업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사업을 말한다. 타인의 위협행위로 의한 침해부터 보호가치가 있어야 됐죠. 업무가. 왜? 보호객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행정행위 등이 적법해야 되는 것은 또 아니다. 적법하지 않더라도 보다 보호가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무허가 식당 영업 같은 거. 그래서 법률상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인지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에 기반이 되느냐 따라 결정한다. 식당 개업할 때 뭐야? 착하게 했잖아. 평온하게. 축하받으면서 개업시켰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무허가거나 또는 계약이 종료됐더라도 뭐다? 보호가치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업무의 개시나 수행 과정에 실체상,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 성매매 이런 거 반사회성을 띠는데 이르지 아니하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는 거죠.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요지 2번, 요게 이제 이 판례의 실익이죠.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그러면 의료법 위반이죠. 이 반사회적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죠? 의료법 위반이니까. 무슨 업무? 의료기관의 개설 또는 운영 업무야. 치료 업무, 진료 업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나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거기 고용된 의료인 가로치시고요. 환자를 진료 가로치시고요. 진료 업무. 그래서 거기 그 진료 행위 또한 당연히 사회성을 띠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 행위하고 그 밑에 있는 고용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업무는 뭐야? 반사회적인 게 아니라 사회적인 행위라는 거야. 그죠? 따져봐야 된다는 거야. 따져. 그래서 당연히 된다고 볼 수 없고 이때 의료인의 진료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인지는 그 다음 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라고 돼 있죠. 근데 원칙적으로 잘 안 된다는 거야. 요지 3번 보시면 의료인인 갑의 명의로 의료인이 아닌 을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을병원에서 그러니까 병원의 개설, 운영이 의료법 위반 반사회적이죠. 병원의 업무방해죄는 안 돼. 병원의 업무방해죄는 안 되는데 피고인이 단독 또는 공모하여 큰 소리를 지르거나 환자 진료 예약이 있는 갑을 붙잡고 있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 갑의 진료 업무를 방해. 거기 갑의 진료 업무 가르치시고요. 이건 뭐다? 의료인이 아는 사람의 의료법 위반이 아니고 이거는 그 밑에 진료 업무야. 그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 업무가 아니고 환자 진료 업무는 뭐다? 두 개를 구별해서 본다는 거야. 구별해서 본다. 그래서 이거는 반사회적인 행위,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어서 보호가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줄 보시면 피고인이 갑의 환자에 대한 진료 행위를 방해한 것을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병원의 일반적인 운영 외에 갑의 진료를 방해한 것인지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심리해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판단했어야 된다. 2심 너 잘못했다. 그렇게 하면 뭐야? 업무방해죄 된다는 게 대부분의 취지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원심이, 2심이 뭐라고 했냐? 그 다음 주에 갑의 진료 행위도 병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포함되었다 했죠. 포함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법, 파괴 성립된 병원의 업무, 보호 가치가 없다는 거야. 보호 가치가 없다. 그죠? 근데 여기에 고용된 의사의 업무. 무슨 업무? 이거는 진료 업무죠. 의사가 하는 진료 업무. 요거는 뭐다? 이게 당연하지 않다는 거야. 이게 당연히 되거나 종속된 게 아니고 뭐다? 별개다.
별개니까 뭐야? 판단해 보니까 의사가 환자 치료한 거 뭐 어때? 좋은 거잖아. 환자 살아나갔잖아. 그러니까 뭐다? 보호 가치가 있다라고 봐야 된다. 같이 보는 게 아니다. 이게 위협하다 해서 이것도 위협하게 됐냐? 이게 반사회적에서 이것도 반사회적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중요하겠죠. 여기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 제가 알고 시험 안 나왔어요. 중요한 판례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별개의 보호 가치는 업무로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별개의 보호 가치가 있는 업무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별개로 봐야 된다. 아시죠? 병원의 업무와 고용된 의사의 업무는 별개로 본다는 거죠. 별개로.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70페이지 2번 보시면 요것도 임원들이 이사회에서 뭔가 보고하는데 허위로 설명하고 보고했다. 이것도 별표 3개 치시고요. 이거는 변호사 시험 사례형에 나올 수 있어. 다른 시험에 나오기는 조금 애매한데 누가 한번 내면 막 줄줄이 낼 거야. 이거를 이제 처음 내는 사람이 조금 부담스러운 거지. 근데 변호사 시험은 사례형 기록형에 피해자가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나올 수 있다. 잘 나올 수 있다. 가능성이 엄청 높다. 요지 1번 보세요. 안 볼게요. 자, 많이 봤죠? 넘어가고요. 요지 2번 보시면 자, 이게 사실관계인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사회의 급여 규정 일부 개정에는 허위로 설명 보고했다. 임원들이 허위 설명 보고죠. 어디서? 이사회에서.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위계로서 농협의 법인의 감사의 업무, 감사의 가로치시고 감사의 업무, 감사의 감사죠. 업무, 감사의 업무. 그 다음에 이사회에 대한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업무, 이사회의 업무죠. 감사의 업무죠. 감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됐다. 그래서 감사는 농협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이사회의 구성원, 주체는 이사들이고 개별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심의 의결 등 업무는 감사가 그 주체로서 행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뭐다? 감사의 업무가 아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시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감사의 특정 이사회 출석 및 의견 진술은 감사의 본래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야 감사 업무가 아니니까. 그래서 감사 업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세 줄 내려가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직접적, 본질적으로 이사들의 업무를, 의결 업무, 심의 의견물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그러니까 뭐야? 이사들에 대한 업무 방해죄는 된다는 거예요. 위계 업무 방해죄. 아시죠? 판례 취지야. 이사들에 대한 업무 방해죄는 되는데 뭐다? 누구? 감사에 대한, 거기 보시면 감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보기 없다. 감사에 대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 변호사 시험 스타일이잖아. 아니면 공무원에서 어렵게 나올 때. 그래서 두 줄 또 내려가면 그 실질은 이사들의 정상적인 심의 의결문을 방해하는 행위로 포섭될 수 있을 뿐이다는 거죠. 요지 3번 결론. 이사회가 의안 심의 및 결의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안건의 심의 의결 절차 편의상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감사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야, 나 몰라. 이사들 나 몰라. 야, 감사 니들 잘하잖아. 와서 보고해. 이렇게 한 거야. 감사들이 한 거죠. 했을 때 그 실질에 있어서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들의 업무, 심의 결의에 관한 계속적 업무 혹은 밀접 관련 있는 업무에 해당할 뿐, 그러니까 이사들에 대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할 뿐, 그 다음 줄에 감사의 업무가 방해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근데 그렇게 본 원심은 잘못됐다. 아시죠? 이사들에 대해서는 위계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고 감사들에서는 안 된다. 왜?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건 뭐다? 감사의 업무가 아니다. 맞죠? 별표 3개예요. 나오면 개 어렵죠? 그 다음에 3번. 학교 교양 참 선생님 말 안 듣네. 요거 별표 2개. 이것도 한 번 나왔죠. 기출도 몇 번 됐고 제 교재에도 있고 아마 이거 상반기 때 제가 해드렸을 까요 3월달이네. 자, 다시 봅시다.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유형에 국한되지 않고 폭행 협박은 물론 아까 지휘, 권세, 압박 등도 포함된다. 적어도 그러한 유형으로 인정하여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할 정도의 세력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끊고요. 거기 한 편 있죠. 이 별표 치세요. 어떤 행위 결과 상대방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더라도 행위자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 가로치시고요. 권한, 업무상 행위라는 거예요. 관계, 업무상 관계. 그 다음에 업무상 지시 가로치시고요. 예, 이 두 가지 중요하죠. 권한이 있거나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내용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게 시키는 게 일이라는 거야. 그지?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업무방해죄 성립에는 업무방해 결과가 실제로 발생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 결과를 초래할 위험, 동그라미 시고요. 위험범이라는 거죠. 하고 그 위험의 발생이 위계 또는 위례한 것인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이게 법리. 이것도 이미 있던 법리인데 잘 안 나오고 어려우니까 한 번 더 했고요. 잘 알아놓으세요. 그럼 요지 2번. 이 사실관계도 시험에 한 2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작년에. 자, 특성하고 갑 고등학교 교장인 피고인이 신입생 입학 사정행위 과정에서 면접위원인 피해자들에게 참 선생님 말 안 듣네. 말 안 들어. 빨리빨리 좀 하지. 내 말대로 하지. 말 안 들어. 중학교는 이 정도면 교장 선생님 하라는 대로 다 해서 끝나는데 왜 그러는 거냐. 왜 이렇게 말이 많냐. 빨리 하자. 그래서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래서 그 다음 줄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원들의 신입생 면접을 방해했다고 기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두 줄 내려가면 전형위원장인 피고인뿐만 아니라 교장이죠.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비롯한 위원들은 모두 최초 총점에 따른 순위에 구애받지 않고 사정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가로치시고요. 최초 총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사정회의가 개판이라는 거야. 왜? 꼴린 대로 하니까. 자기들 마음에 들면 그냥 합격시키고 있다는 거야. 이게 위법이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뽑아도 돼요? 난리 났네. 아니 입시가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냥 누구 말 그냥 하면 다 된다는 거야. 이게 완전 망한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입시는 뭐다? 그냥 시험 하나로 줄 서는 게 가장 공평하고 공정하다. 물론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반영하고 거기에 따라서 개성을 존중하고 뽑아주면 좋지. 그게 가장 좋긴 하지.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누구 한 명에 따라서 아니면 그 사람의 실력과 상관없이 돈이나 권력이나 아니면 친분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래서 고등학교고 대학교고 뭐 수시인가? 수시 이런 거 다 없애야 돼요. 제 생각은 다 없애야 돼. 그냥 수능 하나로 줄이 서서 보는 게 가장 공평해. 입시에 가장 좋은 거는 물론 개성을 존중하지만 입시에서 가장 훼손되지 말아야 될 거. 핵심, 본질.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공정성이야, 공정성.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개성을 존중하고 공정성을 보호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재량이 많아지면 문제가 생긴다면 입시 비리가 알게 모르게 입시가 비리가 생긴다는 거죠. 이것도 죄는 안 되지만 형법상 범죄는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공정성을 해야 하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있으면 안 돼. 이런 게 있으면 누가 공부하겠어? 공부할 그게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내가 공무원 시험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게 나도 뭐 시험 볼 때 갈아 넣었지만 이렇게 갈아 넣어서 자기 실력만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거 얼마나 좋아 이게. 이게 깔끔하지. 이게 가장 인정받는 거죠. 내가 볼 때 깨끗하게 인정받는 거지. 에이씨. 그래서 나는 이런 거 보면 깝깝해요. 입시가 망한 거지 이거. 망한 거야. 대학 입시도 마찬가지고. 뭔 수시를 이렇게 많이 뽑아? 그럼 다 이상한 사람들은 들어가잖아. 돈 많은 사람들, 뭐 많이 하는 사람들. 공부하고 똑똑한 사람이 서울대 가고 이래야 되는데 똑똑한 건 전혀 상관없죠. 요새는 그냥 돈 많으면 서울대 가는 거 돼버려가지고. 아무튼 나는 반댈세. 난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옛날 스타일이라. 자,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사정행위는 점수, 시험 점수 상관없이 그냥 면접위원들이 뽑는다는 거야. 오씨. 뭐야, 이 개판인데? 진짜 생각하면 개판이네. 자, 그래서, 거기 최종 합격 결정하고 가르쳐셨죠. 지들 재량이라는 거야. 재량이 엄청 크고 무제한인 거죠. 자기들 마음대로 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면접 점수로가 조정될 수 있음을 양해했다. 양해 동그라미 치시고요. 재량도 있고, 양해도 됐다. 그래서 특정 학생의 면접 점수를 조정하기로 한 것은 피고인이 발언을 통해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영향, 교장 선생님 말 때문이 아니고, 그 다음 줄에 위원들이 사정회의에 논의에 따른 결과다. 자기들이 회의에서 사정해서 결정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괜찮다는 거야. 재량, 양해, 회의에 따른 결과. 여기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됐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세 줄 내려가면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 거기 가로치세요. 내용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 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허용될 수 있어. 내용과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된다는 건데 이건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 페이지 맨 위쪽에 보시면
권한을 가지거나 업무상 지위가 있는 관계일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권한이 있다는 거야. 누가? 교장이 이런 지시를 할 업무상의 관계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의 수단이 사회통념상 벗어난 게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피해자들의 신입생 면접원과 방해될 정도 위험이 발생하기 어렵다. 그래서 위력에 있는 업무방해죄 안 된다죠. 네 가지죠. 재량, 양해, 그 다음에 사정에 의한 결과, 그 다음에 권한이 있는 관계였다. 그죠? 네 가지에 따라서 위력에 있는 업무방해죄가 안 됐다는 거야. 교장이. 형법상 죄는 안 됐더라도 바람직하진 않죠. 예. 자, 4번. 요것도 별표 3개 치시고요. 예, 요것도 사례로 나오면 엄청 어려워요. 예. 사례. 이 사례로 내면 이거 많이 틀 텐데. 진짜 재미나고. 자, 보시면 재개발 구역 건물 소유자 피고인들이 그 다음에 확정 판결에 따른 강제 집행 동그라미 치시고요. 강제 집행 뭐야? 나도 몰라. 자, 그 다음에 보상의 강제 집행을 뭐다? 위력으로 방해했다. 뭐다? 행위 태양은 위력이고 방해한 건 뭐야? 강제 집행을 방해한 거야. 강제 집행 누가 해? 집행관이 하죠. 집행관. 그죠? 자, 그래서 집행관의 강제 집행을 방해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위력이 뭐냐? 한번 볼까? 재미도 있고 위력은 애매하니까 구체적인 사실을 많이 모르잖아요. 한번 보세요. 7번. 남자가 우통을 벗고 양손에 칼을 들고 있었고 채무자는 가스호스에 연결된 가스통에 라이터를 들고 있으며 이거 그거 같아. 그 북쪽에 그 사랑의 교회인가? 뭔 교회지? 그 목사 그 막 깽판 치는 거기 같은데 피고인들이 강제집행 대상인 주택 2층 내 농성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렉서스 차량이 위주택의 입구를 막고 있었다. 이게 왜 위력이야? 이게 왜 폭행이 안 될까? 이게 왜 폭행이 안 되지? 사람한테 한 게 아니죠. 사람한테 칼을 댄 게 아니고 칼을 들고 있었단 말이야. 겁주면서. 그죠? 예, 다 위력이야. 폭행이 아니란 게 중요해. 이게 폭행이라고 보면 바보죠. 사실관계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위력이고, 강제집행은 공무일 텐데, 아무튼 보자. 그래서 이게 진짜 재미나고 중요한 판례예요. 요지는 짧지만. 자, 요지 1번 보시면, 집행관은 재판의 집행을 담당한다. 그 다음 줄에 전문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인 재량을 가진 독립된 사법기관이다. 공무원이네. 그래서 채권자의 집행관의 집행 위임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를 집행 개시를 구하는 신청을 의미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이라고 볼 수 없다. 뭔 개소리냐 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지. 뭐다?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강제 집행을 위임한다고 규정이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민법상의 위임은 아니다라는 게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이 아니다. 여기 이제 시험에 어떡하지? 큰일 났다. 잘라야겠다. 오씨. 묶고 남겨보자. 이건 편집해야겠네. 됐다. 다시. 자, 끊고. 끊어야지. 아니, 그냥 해. 72페이지. 여기서 편집. 마이크에 이 소리를 에듀에서는 빼주는데 여기는 안 빼주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들어가면 아마 여름 고통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제가 괜찮으면 그냥 하고 귀찮은데 자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강제 집행을 위임하는 것은 뭐다? 위임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민법상의 위임은 아니다라는 게 중요해. 이게 뭐다? 결론의 중요한 근거 같아요. 요지 2번 보세요. 조합구역 내 소유자인 피고인들이 위 건물에 대한 건물 명도 확정 판결에 따른 강제 집행이 보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위력으로 방해했다는 거. 위력 동그라미, 강제 집행 동그라미 했을 때 집행관에게 집행 위임을 한 조합의 이주 철거 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됐다. 공소장이 뭐라고 나왔냐? 조합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나온 거야. 그쵸?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 사례 기록형이 잘 나온단 말이에요, 변호사죠. 자, 보세요. 위 강제 집행은 그 다음 줄에 집행 위임을 한 조합의 업무가 아닌 집행관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한다. 그죠? 위임을 하면 아까 민법상 위임이 아니라고 했잖아. 위임이 인정되면 뭐다? 이거는 조합의 업무가 맞다라는 거야. 근데 위임이 민법상 위임이 아니기 때문에 뭐다? 이거는 강제 집행관의 고유한 업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다?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인들이 집행관의 강제 집행 업무를 방해했더라도 채권자인 조합의 업무를 직접 방해한 걸 볼 만한 증거. 결국은 뭐다? 입증이 안 된 거야. 그럼 결국은 뭐야? 입증이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법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증이 안 됐겠죠. 그래서 피고인들이 조합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가로 보시면 조합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부정된다. 쉬워요. 또 말하면 아하 그럴걸? 아하.
되게 나 이걸 잡고 써야겠어. 이게 되게 재미난 판례야. 아씨 이거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마 맞을 것 같은데. 집행관. 아까 이 사람 공무원, 사법경이 아니고 공무원이잖아. 집행관의 강제 집행 업무. 강제 집행. 강제 집행. 강제 집행을 뭘로? 위력으로 방해했다. 방해했다. 이거 잡아봐. 왜 굳이 이거를 조합에 막 위임을 하면서 막 이렇게 공소장 기소를 그렇게 했을까? 응? 딱 보면 봐봐. 집행관, 공무원, 공무를 방해했으면 공무집행 방해를 하면 되잖아. 근데 뭐다? 우리 얼마 전에 배웠죠? 뭐다? 이게 그러니까 뭐야? 공무라고 보면 자 기출 지문이죠. 위력으로 폭행, 협박, 위계가 아닌 위력으로 공무를 방해할 때는 공직방도 안 돼. 공무집행 방해죄도 안 돼. 왜? 행위 태양이 안 맞으니까. 공직방은 뭐다? 폭행, 협박, 그 다음에 위계 세 가지란 말이야. 근데 위력은 아니죠. 그래서 이게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사인의 업무 방해죄. 업무 방해죄도 안 된다. 왜 안 돼? 공무는 뭐다? 업무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했잖아. 그 판례가 이거야. 이거 엄청 많이 나왔죠. 근데 그래서 검사가 이걸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직방어로 아예 기소를 안 한 거야. 그럼 업무방해죄를 기소하고 싶은데 이 사람 자체를 업무로 삼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뭐다? 이거를 어떻게 조합해서 위임한 거다. 조합해서 위임한 거다. 그러니까 뭐야? 집행관의 강제집행 방해했지만 이건 뭐다?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거라고 뭐다? 업무방해죄를 기소했는데 대법관이 뭘 했다고? 개소리라고 한 거죠. 왜? 이거는 뭐다? 위임이 아니다. 민법상 위임이 아니다. 법 규정에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민법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판례가 나온 거야. 그래서 이 판례가 사실관계로 케이스로 나오면 굉장히 좋은 판례죠. 자, 자, 됐죠? 그래서 이거 진짜 중요한 판례예요. 재미도 있고 나름 심오한 판례야. 이거 왜 위임관계가 갑자기 튀어나왔는지 모르겠지. 아무튼 그런 거야. 설명 다 했죠? 자, 그 다음에 5번. 자, 계좌 개설 신청하는데 그 다음 줄에 허위 사실 기재했는데 담당자, 은행 직원이죠. 두 번째 줄. 담당자가 이를 가볍게 믿고 계좌를 개설했다. 이게 업무방해죄인데 위계공직방하고 업무방해죄랑 똑같아. 담당자의 충분한 심사가 있어도 허위를 발견해줬다. 죄가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허위 사실이 있는데 담당자가 불충분한 심사로 발견해줬다. 이때는 뭐다?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왜? 위계 때문이 아니고 위계가 없고 네가 게을렀기 때문에 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지 1번도 거기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보시면 여기 네 번째 줄에 업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했을 때 이거는 위계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심사라고 하면 된다는 거지. 따라서 보시면 예금 그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불충분한 심사 가로치시고요. 위계 업무방해죄 구성하지 않는다 체크하시고 나머지 읽어보세요. 제가 다 밑줄 쳤는데 이게 다 중복이라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따라서 거기 볼까요? 계좌 개설 신청인이 적금 매출 양도할 의사로 금융기관에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그 다음 줄에 사실을 허위로 기재했으나 금융기관의 담당자가 단순히 예금거래 신청서 등에 기재된 계좌 개설의 신청인의 허위 답변만 그대로 믿고 불충분한 심사라는 거죠. 그래서 증빙 자료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 조치 없이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해줬다. 그러면 업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거다. 그래서 뭐다? 위계 업무방해죄는 구성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하고 쉬운 거고 요지 2번 볼까요? 요지 2번. 요것도 조금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중요하니까 요지 2번 보시면 자 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추가했다. 그래서 범죄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적금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신설했다. 그리고 한 네 줄 내려가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에서 말하는 범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형벌법규에 규정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 다음에 접근 매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이용될 것을 인식했다면 위 조항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죄로 처벌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저지르는 범죄의 내용이나 그 다음에 저촉되는 법규, 행벌 법규, 죄명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죠.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또 이건 또 뭐다? 미필적 인식이 충분하다. 그 다음에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할 당시 피고인이, 얘도 별표 치세요. 이 마지막 네 줄. 자, 행위할 당시 가로치시고요. 피고인이 동그라미 치시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주관적 인식 기준을 판단해야 되고, 상대방 동그라미 접근 매체의 범죄에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 그 다음에 피고인이 인식한 것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뭐가 기준이다? 피고인의 인식만 기준으로 하고 상대방의 인식은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 피고인이 이 죄의 피고인이잖아. 그죠? 이 죄의 고의는 피고인 기준이 당연히. 그래서 별표 쳐놓으세요. 되게 재밌죠? 그 다음에 요지 3번은 뭐다? 형소법이다. 형소법에서 반행위 했을 테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6번 입찰 참가자 일부에게 담합이 이루어졌을 때 입찰 방해죄 되죠. 이것도 별표 2개. 계좌 신청인도 별표 2개.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입찰 방해죄는 위계 위력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하는 위태범입니다. 위태범 별표 치시고요.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로 나타날 필요는 없다. 입찰의 공정을 해야 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거다. 그 다음에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 형성에 부담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가격 결정 행위뿐만 아니고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 방법을 해야 하는 게도 포함된다. 담합 행위가 입찰 방해죄로 되기 위해서는 거기 나오죠. 많이 나왔던 내용이야. 거기 반드시 입찰자 전원 가로치시고요. 전원에게 담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입찰자 등 일부 사이의 담합 가로치죠. 일부 담합이더라도 뭐다? 결과적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평가. 거기 입찰의 공정을 해 가로치시고요. 이렇게 되면 뭐다? 입찰의 공정을 했으니까, 보호법익을 침해했으니까 뭐다? 이거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 방해죄가 성립한다. 방해의 대상이 입찰은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 주체를 말하고, 공적 사적 경제 주체가 이미 선택에 따른 계약 체결 가로치시고요. 계약 체결. 계약 체결은 뭐다? 입찰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과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도 별표 치세요. 예. 경매방해죄, 입찰방해죄가 잘 안 나오는데 나오면 어려워요. 여러분이 되게 쉬운데 공부를 안 하니까 어렵지. 예. 그러니까 많이 이거 준비하랬죠. 그 다음에 요지 2번 보시면 영등포 지하철 상가, 기존 상가에 있는 피고인들은 외부인들이 선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들은 모두 투찰 상한 가격인 120% 상한 가격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120% 투찰하고, 다 개인이 낙찰됐을 때 주식회사 영등포 법인이 관련된 내용으로 의결하고 각서를 작성했다. 그래서 그 다음 줄, 피고인들이 외부인들의 총 12인, 총 12명이 외부인까지 합쳐서 12명이 모두 투찰 상한가격으로 입찰했는데, 그 내규 규정이 있었는데 뭐라고 났냐? 거기 동일한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이게 내부 규정이라는 거죠. 12명이 최고 가격이기 때문에 12명을 이제 추첨하는 거야. 추첨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최고 가격 동그라미 치시고요. 추첨 동그라미 치세요. 자, 무작위. 요것도 또 어렵지. 자, 추첨 이거 입찰이 아니야. 아이고, 추첨. 이거는 뭐다? 입찰이 아니다. 그래서 추첨으로 결정되는 거는 방해를 하더라도 뭐다? 입찰 방해죄가 되지 않죠. 대표적인 게 뭐야? 요거 대표적인 게 분양이죠, 분양. 그래서 그 중고차 뭐야? 무슨 단지 조성할 때 그거 분양한다고 할 때 거기 뭐다? 입찰 방해죄 안 됐죠. 분양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왜 추첨인데 되냐? 여기는 일반 추첨이 아니고 추첨으로 하긴 하는데 그 전에 뭐야? 그 전에 뭐다? 최고 가격이 있었죠. 가격일 때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추첨이 아니고 입찰이 되는 거죠. 추첨은 뭐야? n분의 1이죠. n빵. n분의 1. 이것도 n분의 1. 그래서 분양은 우리가 아파트 청약 분양할 때
최고 가격을 높이지 않잖아. 그냥 지원만 하면 뺑뺑이 돌려가지고 추첨해 준단 말이야. 이거는 뭐다? 입찰이 아닌데 여기서는 뭐다? 추첨이지만 최고 가격이 처음에 일단 전제로 깔고 가기 때문에 최고 가격 입찰자만 추첨을 하기 때문에 이거 뭐다? 가격이 중요한 뭐다? 여기서는 이거는 입찰이라는 거죠. 경매 입찰이 맞다. 그래서 입찰 방해죄가 된다. 나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알죠? 되게 재밌죠? 추첨은 안 되는데 여기는 최고 가격, 아까 그래서 동그라미 칠했죠. 최고 가격이 전제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입찰이다. 그래서 무작위 추첨이 실시되어, 그 다음 줄을 보시면 무작위 추첨이 실시되어 피고인 E가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그래서 담합을 통하여 다수 최고 가격 입찰자를 발생시키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법인만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한 것과 마찬가지임에도 그 다음 줄에 무작위 추첨 과정에서 이 사건 법인의 낙찰 확률을 높이고 동시에 외부 낙찰 확률을 낮춘 것이다. 그래서 입찰의 공정을 해야 하는 입찰 방해죄가 성립한다. 는 거죠. 아시죠? 네. 근데 그냥 확률을 높이는 건 안 돼요. 중고차 이거 했잖아. 안 돼. 이거는 돼. 입찰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주거침입죄, 비밀침해죄 요거까지 보자. 형과 좀 빨리 하려고 했는데 좀 시간 좀 걸리네. 자, 요것도 별표 3개고요. 한 4문제 나왔으면 좋겠네. 중요한 거 은근히 많은데. 자, 피해자가 교부한 스마트 키를 이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다. 요 별표 3개 치시고요. 그냥 거기 피해자가 교부한 스마트 키를 이용 거기 밑에다가 공동 주거에 해당한다. 이게 맞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보고 이제 추가적인 사정이 있어야 공동 주거, 공동 거주가 되는데. 일단 좀 암기 차원에서 깔끔하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양아치처럼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요지 1번 보세요. 안 읽을게요. 요지 1번 다 알죠? 한 대가 100번을 한 것 같아. 넘어가고 요지 2번 보자. 요지 2번을 별표 3개 치시고요. 두 번째 줄에 이것도 했는데 자주 안 봤을 테니까 주거침입죄는 주거에 거주하는 거주자, 그 다음 줄에 이외의 사람이, 그러니까 거주자 이외의 사람이 그 다음 줄에 주거 등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한다. 당연하죠. 우리 집에 들어간 건 주거침입죄가 아니잖아. 주거침입죄 객체는 행위자 이외의 사람, 즉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 등의 중어 등이다. 그래서 행위자가 자신 단독 가로치시고요. 단독 주거,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 공동 주거 또는 주거에 그 다음에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단독 주거나 공동 주거에 출입하더라도 뭐다?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겠지. 왜? 우리 집에 간 거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다만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공동생활관계를 이탈, 거기 공동생활관계 이탈 가로치시고요.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 지배관계를 상실, 포기 이렇게 했다면 뭐다? 그때는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다. 요거 처음에 요게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요지 2번은 별표 3개 치시고 마지막 문장을 시험에 많이 나왔어. 아시죠? 예. 근데 내가 뭘 했어? 그 아들이 부부가 헤어져가지고 남편이 엄마 아빠 끌고 그 부수고 들어갔잖아요. 그죠? 예, 그때 뭐야? 주거침입죄가 안 됐지. 왜? 우리 집에 들어가니까. 왜 집 나갔는데 왜 우리 집에 됐을까? 내가 그래서 그 판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일부 짐이랬잖아. 일부 짐. 짐 다 싸서 이사 갔으면 주거를 상실한 거야. 근데 거기서 뭐다? 일부 짐을 챙겨서 갔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게 사례 문제를 풀거나 그 판례의 핵심 단어랬죠. 일부 짐이. 그래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야. 다음에 요지 3번 보세요. 잘 보세요. 이 판례 사실관계인데 재밌어. 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설립 당시부터 직원 5명이 파견 근무 중이다. 파견업체 사장인 거야. 그리고 업무상 편의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피해 회사의 출입을 위한 스마트키를 교부받았다. 거기 파견 근무 중 동그라미 치시고요. 스마트키를 교부받았다. 동그라미. 피고인의 지문까지 등록. 동그라미. 이 세 가지 사건이 세 가지 사실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다? 공동 주거자단 말이야. 그래서 공동 거주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지 3번 보시면 스마트키를 이용해서 피해 회사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 회사 및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했다. 그래서 건조물 침입죄 인정돼서 뭐다? 가로 안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야주침 절도가 기소되는데 그거는 성립하지 않는다. 왜? 주거 침입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이유가 나오죠. 요지 4번 보시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에 대한 출입 권한을 부여한 이상 피해 회사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관리 점유하는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으로 관리 가로치시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공동 주거권자다. 그래서 피해 회사 사무실 이미 출입한 것은 원칙적으로 건조물 침입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됐죠? 그리고 또 뭐다? 공동 거주자는 이탈하면 된댔지. 이탈.
이탈하거나 이사가면 된다는데 이사 안 했잖아. 그래서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관계에서 피의사 출입과 관련하여 공동생활 관계를 이탈하거나 사실상의 지배관리, 그 점유권, 거주를 상실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야간에 피의사 사무실에 절도 목적 출입했지만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스마트키를 이용해서 예정한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사무실에 들어간 거다. 파견 근무하면 야간에 들어갈 수 있잖아. 야간에 문 따고 들어가도 들어가는 거지. 그 파견 회사에서는. 그래서 이게 통상적인 출입 방법이 되는 거야. 일반인은 안 되는데. 재밌죠? 그래서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에 들어갔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주거 침입죄는 무죄. 그래서 야조 침절도도 무죄 됐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